안녕하세요. 정말 세상엔 별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우리 남편의 어머니인 줄은 몰랐지만 말이에요. 소름 끼치도록 경멸스러운 시어머니의 악행. 지금 시작할게요. 저희 남편은 참 불쌍하게 자랐어요. 한 4살 땐가? 시어머니가 중학교 동창과 바람이 나서 그 어리디 어린 남편을 두고 집을 나가셨다네요. 그나마도 4살 때까지 잘 키워주시기라도 하면 그 추억의 힘으로라도 잘 살아왔을 텐데 거의 방치하며 남편을 키우셨댔나 봐요. 시아버지는 당시 어선을 타고 일하시는 직업이셔서 한 달에 한두 번 와서 돈만 주고 가셨대요. 당시 돈으로 꽤 많이 버셨으며 시어머니를 꽤 많이 믿으셨기 때문에 그 월급들을 시아버지 담뱃값만 떼고 다 드렸댔어요. 아들이랑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으며 편하게 살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로는 그 돈으로 남편 양육하시는데 쓰기는커녕 전부 외모 치장하거나 당시 외도 상대였던 남자와 데이트하고 선물 사는데 다 쓰셨고, 그것도 모자라 시아버지 명의로 빚까지 만들었다고 하네요. 시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집에 올 때마다 깡 말라있는 어린 제 남편을 보며 건강이 안 좋은 건지 걱정하셨고, 시어머니는 이때다 싶어 눈물쇼를 하며 아무리 밥을 잘 해먹여도 남편이 먹지를 않고 말도 잘 안 트인다며 서울 큰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을 테니 서울 구로구에 작은 방을 하나 얻어달라고 했답니다. 사실 방치로 말도 제때 안 트인 거고 밥도 제대로 안 줘서 말라간 건데 어찌나 구구절절 거짓말도 잘 하셨는지 시아버지가 껌뻑 속으셨고, 일도 미룬 채 있는 돈 없는 돈 쥐어짜서 서울에 작은 원룸을 얻어주셨는데 그 후부터 시어머니의 본격 외도가 시작되셨다고 해요. 그 외도남이 구로구에 살고 있었댔나 봐요. 그 어린 남편을 작은 원룸에 처박아 놓고 어떤 날은 외박까지 하며 남편을 방치했고, 결국 제 남편은 어느 한파가 몰아치던 추운 겨울날 아사 직전에 추운 골방에서 위층에 살고 있는 집주인 아주머니께 지적적으로 발견되었다고 해요. 주인 아주머니는 경찰에 신고를 하셨고, 시어머니는 자신의 외도 사실이 들킬까봐 혼비백산하며 외도남과 아예 먼 곳으로 도망을 갔대요. 어선 타고 멀리 일하러 가셨던 시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았던 관계로 남편은 시설에서 며칠 보호받았고, 뒤늦게 소식 알고 맨발로 달려오신 시아버지가 한참을 품에 안고 엉엉 우셨다고 하네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불려우같이 말을 잘했고 시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일 정도로 연기를 잘하셨다네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시어머니의 외도 사실을 전혀 모르셨던 거죠. 시아버지는 충격받아서 배 일도 관두시고 남의 손에 자식 맡기기 싫어 시간적 여유가 되는 일만 골라 하시며 남편을 살뜰히 키우셨다고 해요. 어린 남편이 말도 잘 못하니까 걱정되어 더 품에 끼고 사실 수밖에 없으셨대요. 시아버지의 사랑으로 남편은 체력도 정서적 건강도 많이 회복되어 금방 똘똘하게 자라났대요. 그렇지만 시아버지는 육아와 병행하다 보니 일 구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매우 어려워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커왔지만 남편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했기 때문에 행복했던 유년 기억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시아버지가 매일 소화가 안 된다고 소화제를 달고 사시더니 어느 날 쓰러져 큰 병원에 가게 되셨는데 거기서 위암 선고를 받으셨다고 해요. 전이도 많이 된 사기. 어떤 손도 쓸 수 없는 말기였고 선고받고 3개월 만에 돌아가셨답니다. 집 나간 시어머니는 연락도 안 돼요. 당연히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으셨고요. 미성년자 때 졸지에 혼자가 된 남편이었지만 주위 친척들의 도움으로 어찌저찌 잘 살아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서류상에는 어머니가 쭉 계셨대요. 시아버지가 이혼 처리를 안 하시고 사셨다네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 언젠가는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미련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화가 나서 마지막으로 얼굴이라도 보고 정리를 하려 하셨던 건지
주변 어른들의 도움으로 시어머니를 서류상에서 완전히 빼버렸고 시아버지 명의의 집은 그대로 남편 명의로 돌려졌대요. 시어머니도 굳이 재산이랄 것도 없는 시아버지의 유산을 찾으러 오진 않으셨다네요. 그런 남편과 저는 20대 후반쯤 직장에서 만났고 꽤 오래 연애하다 결혼하게 됐어요. 저희 집도 나름 가정사가 있는지라 그렇게 자란 남편에게 동질감도 들고 어찌 보면 저보다 더 불쌍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참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이 참 따뜻하고 그런 어려움과 상처를 잘 극복해서인지 생활력도 강했어요. 무엇보다 저를 많이 사랑해 주었기에 서로 의지하며 결혼 생활을 잘 꾸려갔어요. 우리 서로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받았지만 후대에 물려주지 말고 불행은 우리 선에서 끊자고 다짐하며 착하고 성실한 남편과 순한 떡두꺼비 같은 아들 둘과 조금은 소박하지만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저희 집에 청천벽력 같은 비극이 벌어졌죠. 큰아들이 중학교 2학년 되던 해 남편이 위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시아버지도 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니 아마도 가족력이었나 봐요. 아이들도 너무 어려 저희 가족 모두 눈물을 펑펑 쏟았죠.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고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여 서울 탑3 병원의 교수진들을 백방으로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각자 방에서 자던 저희 가족은 남편의 암 진단 이후 거실에 모여 다 같이 끌어안고 잤어요. 아들들이 먼저 그리 하자더군요. 아빠랑 같이 자고 싶다고. 남편이 아들들한테 정말 잘했거든요. 두런두런 이야기하며 잠드는 매일 밤이 치유의 시간인 듯 저희에게 소중했어요. 그날도 아이들과 남편과 고요히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남편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더라고요. 새벽 2시였습니다. 이 시간에 누군가에게 문자 올 리가 없는데 누구지 하며 제가 열어봤어요. 문자 보자마자 깜짝 놀라 잠이 확 달아났네요. 아들아, 엄마야. 몸이 아프다는 소식 듣고 눈물이 앞을 가려 밥도 못 먹다 이제야 연락을 하는구나. 긴 세월 연락도 않다가 이제서 나타나 염치 없지만 뒤늦게 사죄 하는 마음으로 널 간호해주고 싶구나. 전화다오. 기다리마. 라고 문자가 왔어요. 자는 남편을 깨울까 하다 내일 대학병원에 가야 해서 그냥 두었죠. 그리고 아침 남편이 일어나자마자 문자를 보여주었더니 남편도 얼굴이 백지장이 되며 놀라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니가 자신이 아픈 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리고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으며 그동안 대체 어디서 어떻게 사셨는지 갑자기 물밀듯 밀려오는 궁금함과 이루 표현하기 어려울 말 못할 감정에 휘몰아쳐 마음이 엄청 복잡해 보이더라고요. 답장은 뒤로 하고 일단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수술 절차 밟는 게 먼저였습니다. 가뜩이나 위암 수술 앞두고 바쁘기도 하고 심경이 복잡한데 어머니 연락까지 겹쳐 얼굴이 잿빛처럼 어둡더라고요.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남편 연락처를 어떻게 알게 된 건지. 남편이 저더러 대신 연락하라더군요. 본인은 감정이 복받쳐 올라 화를 낼 것 같다며. 수술 앞두고 컨디션 조절해야 하는데 어머니와의 통화가 딱히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며 저에게 통화를 부탁했고 간병은 안 하셔도 된다고 나중에 몸 좋아지면 만나자 당분간 연락은 하지 말아달라 전해달라 하더라고요. 남편은 늘 현명했기에 다 생각이 있으려니 하고 병원 휴게실에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김중국 씨 아내, 그러니까 아드님 부인 되는 사람입니다. 며느리 되겠네요. 처음 인사드려요. 이혜은이라고 합니다. 아, 중국이 와이프라고요? 반가워요. 너무나 밝게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좀 의아했죠. 지금 상황이 딱히 좋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나 밝은 목소리라니. 시어머니라고 부르긴 많이 불편하지만 이렇다 할 호칭도 없고 그냥 시어머니라고 쓸게요. 시어머니는 저희 남편 병세가 어느 정도이냐
수술하느냐, 항암 치료하느냐 등 엄청 질문하시더니 혹시 제가 직접 간호하냐며 간병인은 구했냐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아들 간병해주고 싶다며. 저는 남편의 뜻을 그대로 전했죠. 나중에 몸 좋아지면 그때 찾아뵙겠다더라고 하니 엄청 흥분하시며 당장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기다리냐. 제발 병원이라도 찾아가게 해달라 하소연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남편에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데 이토록 성급하시니 남편 몸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아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버리고 갈 땐 언제고 남편 중병 걸리니 이제와 찾아와 병간호를 하게 해달라고 하시는 게 꼭 그 알량한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려고 하시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저도 자식이 있는 부모라 시어머니의 행동이 더 경멸스러웠던 것 같아요. 남편이 그러고 싶진 않다고 하네요. 지금은 무엇보다 남편 컨디션이 먼저거든요. 당사자가 그리 하겠다고 하니 좀 기다려주셨으면 해요. 아니, 내가 그래도 엄마인데 아프다는 자식 좀 들여다보는 것도 안 되나요? 중국이 좀 설득해줘봐요. 남편 뜻이 확고해요.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남편 아프다는 거 어떤 경로로 알게 되셨어요? 아, 중국이 사촌 형이 알려준 거예요. 중국이한테 미안해서 연락 못했지만 중국이 사촌 형이랑은 종종 연락했었거든요. 저희 남편 사촌 형 없는데요? 아픈 거 친척들한테 알리지도 않았고요. 시어머니의 황당한 답변에 머리가 쭈뼛 서대요. 있지도 않은 사촌 형한테 암 걸렸단 소식을 들었다니 말도 안 됐죠. 제 대답에 시어머니도 당황한 듯 말을 더듬으시다가 이윽고 사실대로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집 나간 지 15년 정도 후 시어머니는 세 번째 동거하던 남자와 헤어지고 그제야 시아버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니 그 집에는 다른 사람이 새들어 살고 있었고 수소문에 찾아보니 돌아가신 걸 뒤늦게 알게 되신 거죠. 죄책감이 들어 아들도 찾아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못 찾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얼마 전 아들이 사무치듯 그리워져 예전에 살던 동네에 한 번 더 가셨답니다. 거기서 오래전 남편의 친구 엄마를 만난 거죠. 어릴 때 몇 번 안면도 있었고 저희 시어머니가 동네에서 워낙 유명했었기 때문에 그 아주머니께서 먼저 알아보셨답니다. 그 친구는 마침 남편과 지금도 친한 오랜 불알 친구였고요. 아주머니께서 아들 통해 남편의 암 이야기도 알고 있었던 터라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주셨다더군요. 당신 아들 암이라고. 그 자리에서 목 놓아 우는 시어머니를 딱하게 여겨 자신의 아들 방을 뒤져 제 남편 전화번호를 찾았고 그렇게 건네주신 거래요. 아무튼 그렇게 긴 통화로 모든 걸 알려주신 시어머니는 제발 병원이라도 알려달라며 하소연하셨고 저는 나중에 문자로 남겨드리겠다며 일단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수술을 앞두고 입원해서 이것저것 검사를 받느라 고된 남편을 대신해 이것저것 서류 처리할 게 많아 병원 1층 로비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잡더라고요. 60대 정도 돼 보이시는 어느 예쁘장한 여성분이셨는데 저를 보더니 혹시 중국이 부인 아니냐시네요? 맞다고 하니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내가 바로 중국이 엄마라며 저를 끌어안으시는 거 있죠. 어안이 벙벙했어요. 대체 어떻게 이곳에 오셨고 안면식도 없는 저를 대체 어떻게 알아보신 건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분은 눈물까지 흘리며 반가워하셨지만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죠. 아니 저를 어떻게 아신 거죠?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내가 걱정이 돼서 기다릴 수가 있어야죠. 대학병원 다 돌아다니며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마침 중국이 카톡에서 가족 사진을 봐서 며느리 얼굴도 알고 있었고요. 혹시나 해서 물어봤는데 맞네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쎄했죠.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신 것도 막무가내로 이 병원 저 병원 다 돌아다니며 저희를 찾아내셨다는 점도요. 그러면서 남편 수술 언제냐 물으시길래 이틀 뒤라고 말씀드리니 당장 올라가서 아들 좀 봐야겠다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병원까지 오셨는데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일단 남편한테 물어보겠다고 했어요. 환자 의사가 우선이니까요. 그랬더니 순간 표정을 확 굳으시며 화를 내시대요. 내가 애미고 아들이 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얼굴도 못 보냐며 본인이 이제 나타났다고 시애미 취급도 안 해주냐면서 갑자기 말도 놓으시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기다리시라고 하고 다급히 입원실로 가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고된 검사로 지쳐있는 남편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1층에 어머니가 와 계신다고요. 남편이 얘기 듣더니 그럼 올라오시라고 하대요.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는 거의 40년 만에 만나게 된 거예요. 시어머님이 남편 붙잡고 어찌나 엉엉 울던지 6인실이라 살짝 눈치도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얼떨떨해 하다가 눈물을 조금 글썽였어요. 그리고 일단 만났으니 다행이고 다른 얘기는 나중에 차차 하자며 남편이 어머님을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갑자기 두 팔을 걷어붙이시며 병간호를 당신이 하겠다고 하시대요. 남편이 당황해서 그럴 필요 없고 솔직히 마음이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불편하다. 나중에 정식으로 만나 이야기하자 하시니 황소고집을 부리시며 곧 죽어도 병간호를 하게 해달라고 우기시더라고요. 가시라고 해도 막무가내 걸레를 어디서 찾아오셔선 안 그래도 깨끗한 캐비넷을 쓱쓱 닦고 남편이 알아서 물 먹을 텐데 기어이 물을 먹여주시고 많이 산만했죠. 도움도 안 됐고 남편이 조금 언성을 높여 그냥 가시라 했더니 쩍 소리를 내시며 나가시대요. 내일 오겠다 하시며 아무래도 이상해서 그렇게 가시는 시어머니 뒤를 밟았어요. 시어머니가 이번 병동 엘베 앞에 서서 어딘가로 전화하시더라고요. 벽에부터 누군가를 기다리시는 듯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님과 비슷한 연세로 보이시는 남성분이 나타나셔선 어머님을 급하게 비상계단으로 데려가시더군요. 소름이 순간 끼쳐서 따라가려다가 들킬까봐 아래층으로 엘베 타고 내려가 비상계단 문을 슬쩍 열었죠. 뭐라 대화를 하시는데 중간중간 보험이라는 단어도 들렸고 자격 어쩌고 운운하시면서 두 분이 꽤나 진지하게 얘기하시길래 더 자세히 들어보려고 올라가 봤어요. 서로를 자기야라고 부르시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하다 비상계단 문 열고 다시 나가시더라고요. 뒷덜미가 오싹하도록 뭔가가 너무 수상했죠. 아무튼 뭔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다 싶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남편도 어머님이 너무 이상했다고 눈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고 뭔가 연기하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심란해 하길래 토닥여줬습니다. 약속대로 그 다음날도 어머님은 오셨고 시장에서 하우스 귤을 사왔다느니 하며 까주시려고 하길래 내일 당장 수술인데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막으니 순간 정색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혼자 횡설수설 이 말 저 말 하시며 과거에 정말 미안했다고 본인이 미쳤었다고 눈물로 사죄도 하시고 손자들 사진도 보여달라 하시고 이것저것 보여달라 요구가 엄청 많으시더니 집도 한번 보여달라 하시대요. 내부가 궁금하대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보여드리겠다 말씀드리니 돈은 어느 정도 모아뒀냐고 물으시길래 너무 황당해서 표정 관리가 안 됐죠. 이 상황에 재산을 궁금해 하시는 게 너무 생뚱맞잖아요. 솔직히 최악의 상황을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워낙 뉴스에서 별의별 사건을 다 봤기에 그리고 그 어린 남편을 방치하면서까지 외도했던 시어머니가 정상은 아닌 것 같길래 계속 경계할 수밖에 없었죠. 돈 노리고 다가오는 것 같다는 느낌이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남편도 그걸 느꼈는지 그냥 가시라고 했고 그날 저녁 저희는 입원실을 바꿨어요. 다시 찾아오지 못하시게. 병동에도 말씀드려서 저희 신변 보호 부탁드렸고 어머님이 저희 애타게 찾는 전화며 문자도 일체 받지 않았죠. 아무튼 최대한 남편 편안하게 수술받는 게 먼저였어요. 남편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진짜 다행이었죠. 위치가 참 좋았고 이래저래 후유증도 없이 무사히 잘 있다가 퇴원하게 됐어요. 병원에서 2주 정도 그렇게 있다가 퇴원하려고 제가 열심히 퇴원 수속하고
차에 짐 먼저 넣으러 주차장에 가는데 세상에 저희 차 앞에 시어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저를 보시더니 확 찌려보시며 말씀하시더군요. 왜 연락을 안 받아? 내 아들 암 수술했는데 애미가 보지도 못하게 하고 네가 가운데서 이간질했지? 이러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말했죠. 갑자기 나타나셔서 저희 남편 마음도 읽으려 하지 않으시고 독단적으로 행동하시잖아요. 남편이 많이 불편해했어요. 제 뜻이 아니라 남편 뜻이에요. 기다리시면 연락드리겠죠. 떠나실 때도 맘대로 하시더니 돌아오실 때도 이렇게 맘대로 하시면 이젠 제가 곤란합니다. 화가 나서 저도 다다다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랬더니 갑자기 탓에 전화를 하셔선 눈물을 흘리시곤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애미 노릇 한 번만 하게 해달라 하시는데 꼭 악어의 눈물처럼 보여서 이상하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때 저 멀리서 저번에 봤던 그 시어머니랑 같이 오셨던 남자가 보였어요. 저희를 멀리서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순간 오싹했어요. 어머님 손을 뿌리치고 일단 차에 짐을 급하게 실은 채 차에 타려고 했죠. 그랬더니 그 남자가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제 차 문을 턱하니 잡더라고요. 제가 공포에 질려서 소리를 지르니 그제야 씩 웃으며 시어머니 애인 되는 사람이라며 얘기가 잘 안 되어가는 것 같아 도와주러 온 거라 하대요. 제가 왜 갑자기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일단 퇴원하고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하니 어차피 집도 아니까 찾아오겠다 하시길래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연락은 꼭 드리겠다고. 그렇게 도망치던 남편과 퇴원했어요. 어머님 진짜 이상하시다고 조심하자고 하고 그렇게 회복에 집중하던 어느 날 경비실에서 연락이 오대요. 누가 찾아왔는데 차량 출입구를 열어달라고 한다고. 아는 사람이냐고 이름을 말하시는데 시어머니 성함이었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절대 안 된다고 열어주지 말라고 했죠. 그렇게 한 30분 지났을까? 1층 공동 현관문 호출이 오더라고요. 인터폰 화면을 본 순간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도 같이 보고 화를 내더군요. 제가 열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문 열어서 다시는 못 오게 말씀드려야겠다며 오늘 단판을 짓겠다더군요. 그렇게 저희 집으로 온 시어머니는 왜 연락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몸소 오게 만드냐 저희를 타박하시대요. 그러더니 저희 집을 한번 쭉 둘러보시더니 어렸을 땐 어렵게 살더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새 아파트에 들어왔냐며 여기 집값이 얼마던데 돈 많이 벌었구나 하시더라고요. 이미 서류도 다 떼봤는데 융자도 거의 없더라시며 저희 뒷조사한 걸 술술 말씀하시대요. 남편이 열받아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40년 만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겨우 그런 거냐며 그동안 많이 그리워했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애써 생각하며 어머니를 용서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니 아예 없는 셈으로 치겠다. 당장 나가시라 했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거시대요. 1분도 지나지 않아 현관벨이 울렸고 시어머니가 자연스럽게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애인이라고 불리던 남자를 집에 들이시더군요.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둘 다 당장 나가라고 울부짖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사람 좋아 보이는 미소를 지으며 일단 얘기나 좀 하자고. 그동안 쌓인 게 많을 텐데 얘기 충분히 하고 나서 연 끊어도 되지 않겠냐. 수술한 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무리하면 안 된다. 청사한 유수로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딱 잘라서 말했죠. 딱 10분 줄 테니까 하실 말씀 있음 다 하라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저더러 빠지라는 거예요. 아들이랑 단둘이 얘기할 테니 어디 방이라도 들어가 있으라며 앙칼지게 말씀하시대요. 남편이 저를 꽉 잡으며 무슨 얘기든 와이프 앞에서 하시라 했더니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으로 그제야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연을 끊으면 끊겠는데 솔직히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나오셨대요. 시아버지가 남기고 간 그 집이 본인 건데 친척들 때문에 빼앗겼다며 황당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집을 다시 내놓으래요. 남편이 어이가 없어서 그 집 팔아버린 지 오래고 어떻게 이제와 그걸 달라는 소리를 하냐. 제정신이냐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남편에게 말하대요. 그 집은 정당하게 우리 애인 거 맞다고.
그 집을 팔았다고 하니 지금 시세로 쳐서 돈을 달래요. 안 주면 법적 소송까지 걸겠다 해서 제가 그러라 했습니다. 방임 방치해놓고 도망간 주제에 반려자는커녕 부모 자격도 조금이라도 있을 줄 아냐며 당신 집은 하나도 없으니까 더러운 돈 욕심 그만 부리고 나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그 집 판돈 안 줄 거면 암 진단금이라도 나온 거 내놔. 보험 들어놓은 거라도 있을 거 아니야. 하더라고요. 와,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간병하겠다는 게 그럼 혹시라도 저희 남편 잘못되기라도 하면 조금 간병하고 부모 노릇했다 떵떵거리며 사망보험금에서 얼마라도 타내려는 속셈이었을까요? 어쩐지 처음부터 이상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이제야 저희 남편을 찾은 거라니. 그것도 자기 애인과 함께 거의 부부 사귀단 수준으로 조를 짜서 계획한 거라니. 남편이 아무것도 줄 수 없으니 당장 나가라고 소리 지르며 지금 112에 전화하겠다고 전화기를 드니 진정하라며 시어머니가 남편을 붙잡대요. 순간 제가 돌아버려 시어머니를 확 밀쳤습니다. 그랬더니 소파로 나가떨어져선 이거 폭행이다 뭐다 하며 소리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허리를 막 잡으며 아파 죽겠다 생쇼를 하시는데 황당해서 제가 남편 폰 빼앗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십 년 전 아동학대 및 방임하다 집 나간 어머니가 돌아와 돈 내놓으라 행패 부린다 했더니 10분 후쯤 경찰서에서 두 분 오셔선 저희 얘기 듣더니 이러시면 접근 금지 가처분 명령도 떨어질 수 있다고 저희 편을 들어주시니 드디어 나가시대요. 나갈 때 뒤통수에 대고 제가 외쳤습니다. 당신은 인간도 아니라고. 한 번만 더 나타나면 나도 가만 안 둘 거고 고소할 거라고. 각오 똑바로 하라고 했더니 뭐라 꿍시렁꿍시렁 하대요. 그리고 지금 1년 정도 지났는데 다행히 쥐 죽은 듯 연락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돌아오면 그리움에 남편이 어머니를 받아들이고 돈도 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런데 자기들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 완강하게 거부하니 돈 타내긴 글렀다 생각해서 포기한 거 아닐까 싶어요. 남편은 그때 일이 너무 충격이었는지 한동안 밥도 잘 못 먹었고요. 그런 남편을 위로한다고 저와 아들들도 꽤나 고생했습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자기들 용돈 모아 어느 상담소를 예약했더군요. 아빠 마음속에 있는 어린 아이를 달래줘야 한다며 여기서 상담받으면 더 행복해질 거라는 의젓한 소리를 하길래 저희 모두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저도 가정사가 꽤 복잡해서 친정이 없다고 봐야 하긴 하지만 저희 남편이 더 불쌍한 것 같아요. 정말 어찌 이런 막장 엄마에게서 태어난 건지. 그래도 다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저희 남편 열심히 응원해줄랍니다. 언제 또 나타날지 몰라 안심할 수는 없지만 다음엔 정말 경찰에 신고하고 변호사 도움받아 고소까지 해보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3 딸아이 외동으로 키우고 있어요. 시아버지의 충격적인 행동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정신과까지 갔다 왔네요. 우리 딸이 공부를 너무 잘해서 아주버님네 아들 앞길 막는다며 계속 공부 못하게 방해하더니 심지어 당근마켓에 우리 딸 책상을 팔아버렸다가 걸려서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제 얘기 좀 들어주시고 앞으로 시아버지께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의논 좀 해주세요. 연 끊고 싶은 저희가 너무한 건지. 결혼한 지 2년 만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너무 예쁜 딸을 낳았어요. 3개월 뒤 남편의 형, 그러니까 아주버님네에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저에게는 시족하죠.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아주버님은 전문대 교수이시고 형님은 대기업 차장이십니다. 두 분 다 잘 나가시고 돈도 많이 버시는데 반해 저희 남편은 7급 공무원, 저는 몸이 안 좋아 아이 낳고 일을 관두었기 때문에 형편이 막 여유롭지는 않아요. 그런 저희를 늘 배려해 주셔서 시댁에 큰 돈 들어갈 일 생기면 시아주버님께서 거의 70% 정도 부담하시고 저희는 30% 정도 내게 먼저 배려를 해 주셨어요.
아주머님네는 저희랑 가깝게 사는 편이고 저는 전업, 형님은 워킹맘이라 혹시 제 손 필요할 일이 생기면 자주 왕래하며 도우며 끈끈하게 지내는 편이었어요. 거기에 아이들까지 동갑이라 자주 만났고 어찌 보면 거의 남매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저도 바쁜 형님네를 대신해서 시조카를 맡아봐준 세월이 길기도 했죠. 서로 고마워하는 사이입니다. 저희 남편도 워낙 형 바라기고요. 저희 딸과 시조카는 같은 초등학교엔 다니진 않았지만 워낙에 같이 자주 놀러 다녔고 2주에 한두 번은 꼭 왕래했기 때문에 중학교 올라가서도 끈끈하게 지냈네요. 성별은 다르지만 딸인 저희 아이는 좀 와일드한 데 비해서 시조카는 남자이면서도 굉장히 섬세해요. 그래서 그런지 친구처럼 잘 맞고 게임이며 좋아하는 유튜버며 취미도 신기하게 비슷하더라고요. 다른 건 저희 딸은 상위권에서 노는 공부 잘하는 아이고 시조카는 하위권에서 벗어나질 못했죠. 뭐 성적은 성적일 뿐이고 아이들끼리 잘 지내주니 저희도 서로 사이가 좋았죠. 그런 저희인데 시아버지 때문에 점점 민망해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참 전형적인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어르신이세요. 시할머니가 두 분이셨대요. 아들을 못 낳으셔서 둘째 부인을 들이셨다고. 그 두 분이 시할아버지를 극진히 모셨다고 하네요. 그런 집안 분위기에서 자란 아들이니 가치관이 어떠시겠어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 진리는 절대 불변이십니다. 시아버지 그런 성향 다 알고 결혼한 저와 형님이지만 시어머니가 너무 맘고생 하시는 게 보기 안 좋기도 하고 아이들도 점점 머리 커가는데 백날 첫날 여자가 소리를 하시니 교육상 좋지 않은 면도 있어서 어느 정도는 시대에 맞게 고쳐드린답시고 한마디씩 거들며 생각 좀 트이시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잘 안 됐네요. 진짜 다행히 시어머님이 아들들은 잘 키우셔서 저희 남편과 아주머님은 여자 존중할 줄 알고 생각도 올바른 편입니다. 솔직히 요즘 같은 시대에 남편이 시아버지 닮았으면 쳐다나 봤을까요? 그래서 결혼한 거죠. 물론 결혼 준비하며 시아버지 때문에 나름 위기도 많았지만요. 시아버지의 어이없는 말씀들은 3일을 밤새워 말해도 모자랄 거예요. 대선 기간에 저희가 쭉 모여 앉아 TV를 보며 얘기하는데 여자들은 TV 볼 필요도 없다고 나란 일 알아서 뭐 하냐고 하시질 않나. 명절에 열심히 전부치고 일하고 나니 저랑 형님한테 고생했다며 두둑한 봉투를 나눠주시는 것 있죠. 감동도 잠시 부엌대기들 품삯이라며 농담하시길래 봉투 안 받겠다고 형님이랑 같이 화낸 적도 있네요. 솔직히 시댁은 시아버지만 아니면 꽤 평화롭거든요. 아주버님이랑 남편이 아버님을 꼽주기도 하고 저랑 형님도 이젠 한 귀로 듣고 흘려요. 이런 집에 이사 온 우리 팔자라고 우스갯소리 하면서요. 어떤 분이신지 알겠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정말 좋으신 분이라 시댁 자주 왕래했고 솔직히 시아버지만 아니면 모여서 큰소리 날 일도 없고 잡음 없이 평화로워요. 그런데 저희 딸과 시조카 둘이 같은 나이라 그런지 한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서부터 애들 성적에 시아버지의 관심이 대단하시더군요. 저희 딸은 어릴 때부터 한글도 혼자 떼어 6살 때부터 스스로 글밥 적은 책을 읽기 시작했고 워낙에 뭔가를 배우려는 욕심이 대단했어요. 우연히 영어를 접하곤 영어 가르쳐달라고 저희를 며칠을 졸라서 잘 다니던 병설 유치원 관두고 영어 유치원으로 보냈는데 비싼 원비에 대한 걱정 무색하게 아웃풋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1년 만에 거의 원어민급으로 영어를 잘해서 학원 통해 모 영어 학습지 광고 촬영 의뢰도 들어올 정도였어요. 영어는 기본으로 잘했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선행학습으로 한 저학년 과정까지 거의 통달했었어요. 물론 학원에 기대서 가르친 게 아니라 저와 남편이 초등학교 문제집이랑 교과서 구해서 저녁 때 한두 시간 놀이하듯 3명이 식탁에 앉아 재미있게 공부시키곤 했는데 아이가 스펀지처럼 흡수하더군요.
주변에서 저희 딸은 영재 같다고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검사 좀 받아보라고 난리였습니다. 반신반의로 해본 결과 여러 카테고리에서 모두 발달 상위를 차지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아이는 상위 1%에 드는 영재였어요. IQ가 엄청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책을 달고 살아 그런가 문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네요. 게다가 집중력도 좋아서 학년 올라갈수록 아이가 책상에서 빛을 발하더군요. 초등학교 내내 올백을 맞고 컨디션 안 좋을 땐 한두 개 틀리는 정도였습니다. 반면 시조카, 시아주버님네 아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적으로 참 많이 푸시해줬었는데 그에 비해 아이가 공부에 관심이 딱히 없더라고요. 영어는 틀기만 해도 뭔 말인지 몰라 싫다며 울었고 책과 가까워지라고 한 질에 100만 원 전후로 하는 전집을 매달 사다 거실 한 면을 동화책으로 메꾸었지만 거의 안 읽더라고요. 저희 딸이 아주버님네 집에 책 보러 가는 걸 좋아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책장에서 그 어떤 동화책을 꺼내 펼치든 다 쩍쩍 소리가 나는 새 책이라 좋았다고 하네요. 시조카는 참 착하고 얌전했지만 그 정도로 책상 앞에 앉아있기를 정말 싫어했는데 그게 영향이 있는 건지 초등학교 가서도 학습 결과가 안 좋았다네요. 초2 때 학부모 모임에서 시조카만 한글을 덜 떼서 형님이 창피해 죽을 뻔했다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서로 친남매처럼 잘 맞아 재밌게 놀긴 하지만 이렇듯 성적에서 갈렸네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늘 저희가 너무 부럽다고 했었고 저희는 시 아주버님의 재력과 능력이 부러웠었죠. 형님도 친정이 엄청 부자라 솔직히 아이가 공부를 좀 못해도 가게를 내주든 건물을 증여하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집이거든요. 저희는 딸이 그래도 공부를 잘해서 이대로만 가면 제 앞가림 할 수 있어 다행이고요. 남편이 공무원이라 안정적으로는 살 수 있어도 아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전적 여유는 못 돼요. 암튼 이런 상황인데요. 시아버지가 저희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쯤부터 대놓고 구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자애가 공부 잘해서 뭐해? 어차피 시집 가면 그만인데 여자가 공부 너무 잘해도 안 좋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딸이 처음엔 뭔 소린지도 몰라서 저한테 할아버지가 무슨 말씀 하시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기분이 너무 나빠서 그냥 자리 피하려고 하는데 한 집에서 여자 혼자 너무 잘나면 못 써. 남자한테 갈 복이 다 여자한테 간단 말이여. 장손자가 잘나야 되는데 큰일이야 아주. 이러시길래 그 자리에 있던 가족들 모두 시아버지한테 난리 쳤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냐며. 지금 21세기라고. 어디 광화문 광장 같은 데 나가서 그런 말씀 하시면 진짜 돌 맞으실 수도 있다고 하니 얼굴까지 벌개지시며 감히 본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며 버럭 화내시는 통에 분위기 완전 물먹고 그날 모임은 일찍 파했네요. 제 딸은 집에 오면서 내내 울고요. 그 이후로도 종종 만날 때마다 저희 딸한테 요즘도 공부 많이 할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손주들 용돈 주실 차례가 오면 저희 딸한테는 집에 가서 공부 안 한다는 약속하면 줄 거라고 이상한 말을 하셔서 저희 애 울고 그랬네요. 시어머니는 뒤에서 저희 딸한테 미안하다며 주머니에 5만 원 더 넣어주시고 그랬네요. 암튼 그래서 저희 딸 할아버지 싫어했어요. 저희 친정아빠랑 너무 달라서요. 지 외할아버지는 공부 잘한다고 하면 어화둥둥 내 새끼 하며 궁디 팡팡 해주시는데 친할아버지는 공부 잘한다고 구박하니 말이에요. 차라리 시조카랑 저희 딸 둘 다 천둥 벌거숭이처럼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나마 평등하게 애정 주셨는데 성적면에서 차이가 나니 차별을 하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밥 먹을 때도 저희 딸 입에 고기 반찬 들어가는 게 아까우신지 은근슬쩍 시조카한테 반찬 밀어주시는 것도 몇 번 봤죠. 그리고 둘이 같이 논다고 옥신각신 떠들 때 꼭 옆에서 저희 딸한테 한 소리 하며 기 누르는 게 보이더라고요. 다 큰 어르신이 유치하게 시조카 편들며 저희 딸 따돌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앞에서 놀지 말라고 했어요. 저기 멀리 가서 놀으라고 허이허이 보내곤 했네요.
형님도 아버님 이러시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죠. 부담된다고요. 전화도 자주 하셨다네요. 애 공부도 안 시키고 뭐 하냐며. 장손자는 손가락이나 빨아먹고 살게 생겼다며. 지 아빠가 교수고 지 엄마가 대기업 다니면 뭐 하냐며. 부모가 한심하다고 한 소리를 했다네요. 그러면서 저희 딸이랑 엄청 비교를 하신대요. 아무튼 참 큰일이었죠. 남편이랑 아주버님이 진지하게 그러지 마시라고 뭐라고 해도 속 위에 경일 끼었네요. 요즘은 학생들 인권이다 뭐다 해서 석차를 대놓고 알려주진 않아요. 그냥 성적으로 추정하거나 선생님한테 슬쩍 물어보는 정도죠. 그런데 저희 딸은 솔직히 석차가 의미가 없었어요. 여전히 올백 맞거나 한두 개 틀리거나 하는 정도라 암묵적 전교 1등이었죠. 학원에서 치는 시험에선 항상 1, 2등 했고요. 중2 때 올라가면서부터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진해서 인강 신청해달라, 어느 학원 보내달라 요구하고 문제집은 이틀에 하나꼴로 순식간에 풀어대서 아이의 서점 전용 신용카드를 아이에게 주기도 했네요. 저흰 정말 복받은 거죠.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나 잘하니까요. 그렇게 중3 올라갔는데 아이 학교에서 저희 딸을 특별 관리해 주셨어요. 어느 특목고 보내면 되겠다며 저희 남편도 자주 불려가 중2 때부터 상담받곤 했죠. 저희 아이가 의사가 되고 싶다며 의대를 목표로 잡았고요. 그 사실 알고 시아버지가 되게 못마땅해 하시더라고요. 무슨 여자가 의사냐며. 진짜 황당했죠. 하지만 형님네 아들, 그니까 저희 시조카는 만화책만 그렇게 보더니 일러스트를 하고 싶다며 미술학원에 간다고 했다네요. 원래 그림을 참 잘 그리긴 했거든요. 그런데 입시 미술 스타일이 아니라 본인이 그리고 싶어 하는